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요즘 많은 법인 대표님들께서 법인 자금을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개인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저에게도 이와 관련된 문의를 정말 많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법인 자금을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은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금 문제의 대부분이 정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생긴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자금 개인화의 출발점이 되는 법인의 정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법인자금 개인화와 관련해서 정관에서 꼭 점검해야 하는 핵심 3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아주 기본적인 정관 개정만으로 법인 가지입금을 해결한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법인을 운영하는데 기본이 되는 원칙을 문서로 정리한 서류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회사 내부에 규정되는 자치법규로 상법상 강행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상법보다 정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기본사항과 운영 원칙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기는데요. 크게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회사 형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 목적이 있고요. 회사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 주식을 발행할 경우 한 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 공고의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 내용들인데요. 아마 이 내용들 법인을 처음 설립하실 때 한 번쯤 의사결정하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이 내용을 전달해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기재사항인데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이 내용이 없어도 정관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이 효력을 가질 수 없는 항목을 말합니다. 즉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의 대표적인 예로는 중간배당이나 주식 양도의 제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배당의 경우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그 정관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 없이 중간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상법상 무효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만 정관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규정으로 넣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나 감사의 수, 임원의 임기,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관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법인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할 때 만들어둔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이후 시간이 지나면 상법이나 세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회사의 규모나 운영 상황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에 표준정관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변화된 법규나 회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상법이나 세법에 맞지 않거나 현재 회사 상황에 맞지 않는 정관을 그대로 두면 법인자금을 개인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정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회사 상황에 맞게 변경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법인의 정관 내용 중 법인자금을 개인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3가지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3가지는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항목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중간배당입니다. 과도한 이익이익금으로 인해 잠재적인 세금 부담 리스크와 주주 구성을 통한 배당 소득 분산, 꾸준한 배당을 통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활용한 개인자금 마련의 장점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결산 후 지급하는 정기배당 외에 상법상 허용되는 중간배당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서 이사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 대해 이익배당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사가 3인 이하여서 이사회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간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고 중간배당을 하는 법인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정관에 규정 없이 중간배당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배당은 무효가 되고요. 세법상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기금에 해당이 돼서 인정이사 계산 등과 같은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관에 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실제 절차 진행도 정관 규정에 맞게 하자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배당은 배당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기배당의 기회를 놓쳤거나 정기배당은 했지만 연도 중 추가적인 이익배당을 고려해야 하는 법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회사에 중간배당 관련 규정이 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시고 이 내용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반영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관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항목 두 번째는 바로 임원 퇴직금 규정입니다. 임원 퇴직소득은 소득세 부담이 낮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개인화할 때 핵심적인 절세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에 한도를 두어서 무한정 비용 처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세법상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 한도는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정관에서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인세법상 한도인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의 10%를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의 비용 처리 한도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퇴직소득이 아닌 상여,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인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정관에는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정작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주주총회 결의까지 마친 법인은 만나보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정관과 정관의 위임을 받은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퇴직 시전 3년간 연봉이 1억 원인 대표이사가 10년간 근무 후 퇴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의 %를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의 2배를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임원 퇴직금은 1억 원의 %를 곱하고 근속연수 10년을 곱한 후 여기에 다시 2배수를 곱한 2억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대표이사 개인도 이 퇴직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없습니다. 반면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한도인 1억 원만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규정이 있으면 2억 원, 그런데 규정이 없으면 1억 원, 무려 1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이 줄어들게 되고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퇴직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는 퇴직 시점에 법인의 비용 처리와 퇴직소득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 개정을 통해 꼭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정관에서 체크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 세 번째는 임원 상여금 규정입니다. 상법을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는 반드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이익 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정관이나 또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금액은 비용으로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대표이사 등 임원이 받은 상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에서 정한 상여금 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 특히 상여금은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 맞게 반드시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심판례들을 살펴보면 상여금 단순히 그 지급 금액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까지 문서를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관계좌인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더라도 정관 등의 임원 상여금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정관 점검을 통해 가지급금을 쉽게 해결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법인 대표님께서 상담 요청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2년에서 3년에 걸쳐 서서히 회사의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신데 법인에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니 회사에 이익여금이 약 2억 원 정도 쌓여 있었고 배당 가능한 이익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배당을 진행한 적이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정기배당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내년 정기배당 시점까지 기다리려면 최소 1년은 더 걸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중간배당을 통해 1인 주주인 대표님께 일부 배당 소득을 미리 가져가고 이 재원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살펴보니 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정관 개정을 통해 중간배당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절차에 맞게 중간배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중간배당을 포함해서 2년에 걸쳐 약 세전 6천만 원 그리고 15.4%의 원천세를 제외한 세후 약 5,1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혁을 세워드렸고요. 이 배당금을 재원으로 향후 2년여에 걸쳐 가지급금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대표님은 연봉이 약 6천만 원이었고요. 3년 뒤 퇴직 시점이면 근속연수가 약 8년 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어서 세법상 기본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퇴직금을 퇴직 시점에 약 4,800만 원밖에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관을 개정해 퇴직금 산정 기준을 2배수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안드렸고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실제 퇴직 시점에는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약 2배인 9,6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임원 퇴직금은 소득세율이 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재원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중간배당을 포함한 향후 2년간의 배당금과 그리고 2배수를 적용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통해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아주 기본적인 정관점검과 일부 개정만으로도 법인자금을 안전하게 개인화하면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인자금 개인화와 법인의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왜 정관 점검이 중요한지 그리고 정관에서 꼭 확인해야 될 핵심 항목들 3가지와 실제 활용 사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가지급금이나 불필요한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하실 때 사실 그 시작은 정관이라는 기본 문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정관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세금과 법인의 자금 흐름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내용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관이 아직도 표준정관 그대로라면 오늘 말씀드린 중간배당, 임원 퇴직금, 임원 사기금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